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스라엘과 이란 여전히 긴장 상태는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이 과정에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고민에 빠진 나라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인도예요.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에 많은 국가들이 이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상황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그 이유는 인도는 두 나라하고 두루 다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일단 인도에게 이란은 전통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예요.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란과의 인연이 있었거든요. 네. 인도와의 인연이 있었거든요. 네. 옛날 얘기를 잠깐 하나 해드리면 그 종교 중에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어요. 아, 이거 교과서 때 배웠죠. 그렇죠. 배웠죠. 과거 이 이란의 사산 왕조 때 생겨서 국교로 좀 위세를 떨쳤던 종교인데 이 사산 왕조가 무슬림인 우마이야 왕조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네.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그 페르시아인 즉 이란 민족들이 인도로 대거 이주를 했습니다. 예. 이때 이주한 조로아스터교의 후손을 이제 인도에서 부르는 말이 있는데 파르시라고 해요. 네. 페르시아 사람 이렇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날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이란이 아닌 인도입니다. 아. 네,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예. 근래 들어서는 2018년에 그 미국이 좀 압박을 하면서 그 이란 경제 제재가 심화되기 전까지는 또 인도가 이란산 원유를 상당량을 또 수입하기도 했고요. 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란산 원유 수출의 한 3% 정도 가량은 인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도가 이란과 잘 지냈고 또 잘 지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인도 뭄바이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그 물류망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 이란, 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물류망의 주요 관문에 이란이 있어요. 이란을 거쳐서 러시아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인데 네. 그래서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 서로 협조적으로 물류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란과 인도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도 이 돈독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인도는 또 어떤 관계인가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동맹 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인도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나 뭐 인정하고 나서도 공식적으로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었어요. 예. 근데 1992년에 이스라엘에 인도 대사관을 개설을 하면서 공식적인 관계가 수립이 됐습니다. 이후에 두 나라가 그 국방 안보 측면에서 어떤 강력한 전략적 동맹 관계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인도에게 그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인도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인도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지지를 하기도 했죠. 인도가 워낙 그 대놓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어떤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스라엘 편을 드네 하면서. 참고로 인도와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랑 미국까지 다 합쳐서 4곳, 이 4개 국가 간의 외교 협력체인 I2U2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에 인도 사람들이 또 많이 산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지금 인도가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이스라엘에는 약 2만 명이 좀 안 되는 인도인이 있고 또 이란에는 최대 10,000명 정도의 인도인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걸프만 지역 국가로 쫙 넓히면 약 900만 명의 인도인들이 주로 노동자로 나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무력 분쟁이 이제 격화가 되면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이 조금 위험해지겠죠. 예. 이미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건너간 6천 명의 인도 근로자들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인도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80%는 이제 서아시아에서 들어오는데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이 좀 고조되거나 전면전으로 가면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인도로 오는 에너지 자원에 막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예. 인도가 수입하는 석유의 3분의 2, 천연가스의 절반이 바로 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오거든요. 예.
인도가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인도 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좀 뒤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좀 중재자다 이런 면을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좀 격화돼가지고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묻기라도 할까봐. 예.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인도는 제발 그 질문만을 안 나오길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죠. 그랬군요. 야, 인도라는 나라가 이 두 나라와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오늘 처음 듣게 되네요.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몇 년째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네. 이 아르헨티나가 16년 만에 재정 흑자를 달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그 분기 기준 정부 재정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예. 근데 아르헨티나 하면 그 생각나는 말이 뭐 경제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빈곤율, 포퓰리즘 그런 건데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211%. 참. 그럼 뭘 해도 달라요. 달라요. 네,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1년 새 물가가 거의 뭐 3배 넘게 야, 뛰는 그런 나라가 예. 됐죠. 그래서 뭐 슈퍼에서는 수시로 가격표를 바꿔야 할 만큼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올랐고 또 빈곤율도 60%에 이르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재정 적자는 지난 2010년에 GDP 대비 한 마이너스 1.3%에서 줄곧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다가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마이너스 8.5%까지 커지기도 했어요. 네. 근데 작년에도 마이너스 3%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냈던 나라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한 분기 동안 갑자기 0.2% 흑자를 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모두가 놀랍고 의아할 정도인데 네. 이게 16년 만에 재정 흑자라고는 하지만 분기 기준인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는 지난 123년 중에 113년간 재정 적자를 겪었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 뉴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야, 이거 놀라운 사실인데 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아르헨티나 소식 전해주시면서 네, 맞아요. 거기 대통령이 라디오 진행자이자 경제학자다 하면서 교수님하고 비슷하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외관은 또 트럼프랑 비슷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성과를 낸 거예요. 어떻게 단기간에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죠? 맞아요. 그 말씀하신 그 대통령, 신임 대통령 이름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무너진 근본을 이거는 좌파 포퓰리즘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포퓰리즘이 가장 심했던 그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가지고 페론주의 때문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극우 성향의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모조리 싹 없애고 줄일 거다. 잠깐 좀 고통스럽더라도 나중에 웃으려면 지금 참아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식의 다소 좀 과감한 정책들을 시행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수백 개의 제품에 가격 상한제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반시장적 정책을 다 폐기를 하는가 하면 예. 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아르헨티나에도 우리나라 도입 시기도 비슷해요. 심지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에 제한을 두는 그런 임대차법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법도 폐지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18개 중앙정부의 부처가 있었는데 이거를 절반 9개로 통폐합하고 뭐 수십 개의 국영기업도 민영화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요. 공무원도 15,000명 정도를 해고를 합니다. 예. 재정 흑자를 달성하기까지 이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 나가는 돈을 대폭 줄인 덕분에 이제 재정 흑자가 가능했었던 건데 지방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이전 지출을 뭐 4분의 3 수준으로 줄였고 또 공공 사업의 한 90% 정도를 중단하는 그런 극약 처방을 시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어떤 교통 보조금, 뭐 에너지 보조금 이런 걸 다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시행했던 가장 파격적인 정책이 바로 페소화 평가 절하예요. 지난해 12월에 페소화 가치를 50% 이상 평가 절하를 합니다. 예. 아르헨티나는 고정 환율제를 써요. 지난해 그러니까 당시에 공식 환율로 기존에 이제 달러당 391페소 정도 했던 거를 네.
달러당 800페소로 확 올려요. 예.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달러당 뭐 예를 들어 1,300원인 환율을 2,600원으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현재는 지금 보니까 달러당 한 870페소 정도까지 더 올랐는데 네. 당시에 800페소면 그 아르헨티나의 비공식적인 환율, 그러니까 그 블루 달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암시장에서 환전할 때의 기준이었거든요. 그 거래 수준까지 올렸어요. 어찌 보면 실제 아르헨티나 페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겠다 그런 시도였던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자 그런데 페소화 가치가 평가 절하되면요 재정 적자 해결에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인플레는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더 많은 페소화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페소화 가치가 하락한 만큼 이를 이제 공식 환율에 제대로 반영을 하는 게 문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수출로 버는 돈은 더 많아지겠지만 수입 물품 가격도 오를 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도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암시장 환율 수준과 비슷해졌다는 거는 이제 그 수출로 번 돈은 기업들이 은행에 꼬박꼬박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월급 받아서 무조건 달러로 바꿔놓던 사람들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기업들이 달러를 구하는 게 예전보다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숨겨놓은 달러가 시장으로 나오겠다 그 기대감이었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당시 경제부 장관이 이제 페소 평가 절하를 발표하면서 미리 경고를 하기는 했어요. 예.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당장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몇 달간 아마 인플레가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달라요. 지난해 12월에 월간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해서 한 26% 상승하면서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거든요. 근데 계속 초인플레 수준을 보이고는 있는데 상승률만 놓고 보면은 좀 둔화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한 분기 재정 흑자는 달성을 했는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더 지켜봐야지 너무 성급한 발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과감한 정책만 내세우고 또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비책은 없다 이런 비난도 있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등의 공립대학교들이 예. 정부가 이제 교육 예산을 동결하거나 예산을 줄이니까 전기요금이 부족해가지고 네.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 전등을 다 켜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국립대 예산과 연구과학 분야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네.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요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국가의 구조적인 병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신 소식들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늘리는 듯한 분위기의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영국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4일에 며칠 안 됐죠. 영국 의회가 이제 영국으로 미입국하는 난민들을 이제 동아프리카의 르완다로 보내는 난민 추방법, 그러니까 이른바 르완다 이송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난민들을 르완다 키갈리로 이제 추방하는 내용인데요. 예. 해당 법이 추진된 거는 사실은 보리스 존슨 총리 때 그때였는데 그 2022년에 영국 대법원이 이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으니까 예.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뭐 이런 인권 뭐 이런 문제로 반대를 하면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떴어요. 네, 그래서 제동을 건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후에 리시 수낙 총리가 이를 계속 추진을 해서 사실은 이제 영국도 선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추진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이르면 7월쯤 이제 첫 번째 추방자 350명 가량이 르완다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 난민들 들어온 사람들 제3세계 국가로 보내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도되는 것 같은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르완다는 또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필 다 르완다로 보내는 것도 참 황당한데 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계속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난민 아웃소싱, 예. 뭐 아니면은 망명의 외주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영국 외에 대표적인 나라가 또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의 그 나라 지도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람페두사라는 섬이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그 튀니지 북부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 거리가 180km 밖에 안 돼서 불법 이민자들의 어떤 미립국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만 이제 이 섬으로 14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네. 이탈리아는 지난해 국경 관리와 단속 강화를 대가로 튀니지 정부에다가 약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나요? 그걸 1조 원을 제공하는 협약을 맺은 바가 있어요. 예. 올해 초에는 또 이탈리아 옆에 있는 알바니아하고 또 협정을 맺고 알바니아에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을 만들어서 이탈리아로 오려는 이주민을 알바니아로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아. 근데 덴마크와 독일도 제3국으로 난민을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돈 줄 테니까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먹이고 재워라 이 얘기군요. 뭐 그렇죠. 근데 이 밖에도 아예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예.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면서 투자를 하면서 너희 나라의 난민들 좀 못 오게 관리 좀 잘 해주라 하는 식의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집트에 한 3년간 약 11조 원을 투자 지원하기로 하고 예. 해안 경비를 강화를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경비 강화가 되면서 풍선 효과로 여기가 막히니까 예. 그 옆에 리비아는 좀 국경 그 경비가 좀 느슨한가 봐요. 그 리비아로 가서 유럽행 그 배를 타는 난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유럽 연합 차원에서 난민과 관련된 무슨 법안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 지난 11일에 통과된 그 신이민 난민 협정인데 네. 사실 이 협정을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핵심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출발한 난민들이 주로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가까운 제일 네. 가까운 나라들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존의 원칙인 그 더블린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대로라면 이민자가 와서 발을 처음으로 디딛는 그 국가, 예. 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고 그 국가가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특정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의 부담이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을 다른 회원국들이 나눠지자 이런 내용입니다. 인구와 뭐 경제력 규모에 따라서 각 회원국에 난민을 분산 수용하도록 하고 또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인당 2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800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난민 신청자가 안전한 EU 지역 그 EU 역외 국가에 만약에 연고가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제3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가능케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쭉 듣고 봤더니 이거 반발할 여론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말씀드린 EU 신이민 난민 협정을 두고 일부 유럽 국가 내에서는 오히려 이 협정은 불법 이민자들한테 유럽으로 오라고 초대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랑 다름없다. 이런 반발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유럽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난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인권 단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난민이 많이 오는 아프리카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두고는 뭐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지냐. 이런 얘기도 기분 하는데 상할 수 있죠. 근데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져서 오지 않게 하라는 의미도 있는데 예. 그게 제대로 될까? 사실상 경비만 강화하고 오히려 인권 탄압이 많아지거나 뭐 실종 사례가 많아지는 그런 난민 처우에 신경을 안 쓰는 네. 그런 일이 많아지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제3국으로 보내는 경우를 두고도 그야말로 개인의 삶에 무슨 이건 가격표를 붙이는 그런 난민을 그렇죠. 상품화하는 상황이 아니냐 네. 인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요즘 관광객이 너무 몰려와서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인데 네. 여기까지만 들어보고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탈리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조치가 사우디를 서운하게 했다. 저는 문맥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게 아니라 예. 듣는 사우디가 서운할 것 같은. 아, 사우디가 그런 요즘 맥락에. 관광객 유치 많이 한다고 예. 돈 투자 많이 하고 아, 있는데 그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이신 거군요. 네. 어쩐지 이상하다. 사우디가 왜 섭섭해하지 했는데 그럼 무슨 조치를 한 건가요? 네, 이탈리아가 그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네. 과도한 그 관광객 과잉으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도시 입장료 부과입니다. 도시 입장료부가. 네, 도시에 입장할 때 들어갈 때 입장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세계 최초인데 베네치아의 경우에 그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4만 명의 관광객이 몰린다 그래요.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면서 살던 거주민들은 떠나고 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훼손되면서 되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오를 뻔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베네치아는 현지 시간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베네치아에 입장하는 당일 관광객에게 5유로, 우리나라로 하면 7,000원 좀 넘을 거예요. 네.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5유로 곱하기 하루에 4만 명이면 엄청난 수익이네요. 네. 근데 또 밀라노에서는요. 예. 그 자정 이후부터 포장 음식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예.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보통 저녁에 늦지막히 나와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골목골목에 숨어 있는 맛집 찾아서 피자 먹고 그다음 젤라또 맛집 찾아서 먹으면서 눈누난나 이렇게 오는 게 필수 코스라고 들었는데 예. 노점이나 레스토랑에서 밤늦게까지 즐기는 관광객들의 소음 때문에 그 현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번화한 구역에서 자정 이후에 테이크아웃 음식과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게 최종 승인은 안 됐는데 음. 되면 다음 달 17일부터 6개월간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인데 상인들과 시민들 일부가 오히려 반발을 또 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밀라노 청년들도 밤 10시가 넘어서야 너무 더우니까 그제서야 저녁 먹으러 나갈 생각하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이탈리아인들의 상식에 어긋난다. 맘마미아 뭐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전 세계도 이 와중에 정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연이어 터지는 것 같네요. 우리 어혜진 소장님 덕분에 이런 변화들 놓치지 않고 잘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